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부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는 소유권의 취득을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대표적 예로 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부합입니다. 부합은 수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동일인에게 강제로 기소시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유지하는 겁니다. 부합을 이해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들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소유자가 다른 물건에 대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건은 두 개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갑의 것이고 요거는 을의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부합의 이론이 적용됩니다. 소유자가 같으면 부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주종물 이론, 민법 총칙 시간 때 배웠던 주종물 이론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주종물 이론의 전제는 두 개의 별개의 물건이 동일하게 기속됐을 때, 그리고 주종 관계에 있을 때 적용되는 이론이고, 부합은 소유자가 다른 물건. 핵심은 뭐냐면 동일인에게 강제로 기속시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물건 중에 소유자가 좀 갑과 을이잖아요. 둘 중 한 명에게, 예컨대 갑이나 또는 을에게 소유권을 기속시키는 겁니다. 예컨대 갑에게 소유권을 기속시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거의 기속을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 기속시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경제적인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효용, 사용가치, 교환가치, 그런 어떤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기속시킵니다. 그렇게 그 결과 되면 어떻게 되죠? 을의 입장에서는 을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을의 소유의 대상이 있던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된다? 갑에게. 그럼 을은 어떠한 보상이 있냐? 대신에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대신에 뭘 한다? 갑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게 부합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되는 것은 바로 동일인에게 강제라는 표현은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기속되는 겁니다. 을은 을 입장에서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상의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대신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용 유지란 게 뭘까? 이게 고민입니다.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존재했다 해서 항상 부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경제적 효용 유지의 관점에서 이 법리가 나온다면 그 경제적 효용 유지라는 게 뭘까? 예컨대 이겁니다. 훼손하지 않으면 불리할 사건. 즉, 이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이런 식으로 결합돼 있어요. 물건자, 소유자 달라요. 그런데 물건을 각자가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하고 싶은데 그럼 분리를 시켜거든요. 근데 분리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부수지 않는 한. 이걸 부수지 않는 한, 훼손하지 않는 한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한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기속시킴으로써 가치를 유지하는 게 더 효용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분리는 할 수 있는데 과다한 비용입니다. 분리는 가능한데 분리하게 하는데 드는 비용이 요거나 요거의 비용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경제적인 효용을 동일하게 한 사람에게 이 소유권을 강제로 귀속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효용성이. 또한 분리하게 되면 가치를 심히 훼손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인테리어, 집안의 이 주택에 인테리어 해요. 그런데 기성품이 아니라 집안의 내부 구조에 맞춰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분리는 가능합니다. 책장 같은 게. 하지만 그 집의 형편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경제적인 효용 유지를 위해서 기속을 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소유권을 잃은 사람은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합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다. 그리고 동일인에게, 한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기속시킨다. 그 결과 한 개의 물건처럼 취급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죄도 일종인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261조입니다. 그리고 기약할 것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보상 청구도 근데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지만 부합의 이론은 내부적으로, 즉 소유권을 아까 예를 들었으면 갑에게 기소시켰죠. 갑에게 기소시키는데 갑이 을의 물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그 가치까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람 것이 된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 말을 풀어쓴 겁니다. 내부적으로 부합물에 아까 을의 경제적 가치까지 종국적으로 기속시키는 것이다. 즉 법률상 소유권은 가져가되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라는 겁니다.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 선의취득과 비교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선의취득은 여러분이 동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산에 저한테 팔았어요. 저는 당연히 매수를 할 때 동산의 시계 같은 걸 예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계가 제가 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시계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했죠. 물권행위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물권행위입니다. 그러면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근데 여러분 것이 아니라면 처분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럼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저한테 넘긴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하는데 예의적으로 선의취득도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물건을 취득할 때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몰랐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자인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그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게 선의취득입니다. 근데 선의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까지도 갖는 거죠. 즉 제가 그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소유권이 이렇게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죠. 그 사람한테 보상 의무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 소유권과 함께 그 경제적 가치까지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부합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선의취득과의 부합과의 차이점입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직장의 뒤에서 볼 간혹가다 출제되는 그 대법원 판례 지문을 이야기하는 길잡이입니다.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포인트. 자, 그래서 경제적 효용 유지,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가담 비용을 요하는 경우 또는 분리하게 되면 가치를 심히 훼손케 하는 경우.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이해를 위해서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경제적 효용 유지의 필요가 없으면 계속 별개의 물건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합에는 부동산 플러스 부동산, 부동산 플러스 동산, 동산 플러스 동산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부합이 포인트입니다. 동산과 동산은 저희가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오히려 부동산, 동산 있는데 부동산은 건축물에 중축된 중축의 대표적 예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볼 겁니다. 그럼 기억할 것은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냐면 동산의 부동산의 가치 비교 없이 무조건 이 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기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부합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는 게 없습니다. 항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부동산의 부합된 물건은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물건이 된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저당권이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되죠. 근데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그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시험의 포인트는 그 부합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당권 효력은 부합의 시점을 묻지 않고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친다는 것. 그게 포인트입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이 저당권 설정 전후 언제 이루어졌는지 불문하고 부합물에 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물건이죠. 부합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후를 묻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번 했었죠. 어느 겠죠? 주종물 인해서도. 주된 물건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종된 물건에도 미친다. 자, 그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결합의 정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결합이 됐는데 이 결합의 정도를 살펴봐서 나눠요. 어떻게? 강한 부합과 이게 중요합니다. 약한 부합은 합니다. 결합이 됐어요. 아까 결합의 개념은 됐죠.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가 불가능하다. 분리는 가능한데 비용이 많이 든다. 분리는 가능하되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진다. 그게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에 됐는데 정도를 본 거예요. 결합의 정도를. 이게 강하게 결합이 됐냐 아니면 약하게 결합이 됐냐. 그걸 구분합니다. 그게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강한 부합과 약한데 부합의 정도가 강하다. 부합이 좀 약하다는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비록 결합이 됐더라도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 여부로 가는 겁니다. 즉 얘기가 뭐냐면 강하게 부합이 되면 부합되어서 독립한 물건에서 거래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혼동하지 마십시오. 결합을 됐다고 해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이 뭐냐면 독립해서 거래가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가든 주택이든 거주를 하면서 샤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샤시는 부합이 됐어요. 근데 그 정도에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샤시만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상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부합이 됐는데 부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당, 독립한 물건에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떼어내서 다시 거래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강한 부합은 뭐냐? 건물에 주로 나오는 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어요. 여기다가 소유자 임차인이 여기다가 뭘 증축을 했어요. 증축을 했는데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즉 이 건물의 편익을 위해서 조그맣게 창고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창고 자체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보통의 경우 우리 다세대나 아파트처럼 독립된 공간이 협조해서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들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 이것도 이것만 떼어놔서 뭔가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해서 권리의 객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강한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은 부합의 결합의 정도의 문제고, 그럼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 어떻게 나눈다? 부합된 물건이 그 상태에서 독립된 물건의 특성을 계속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떼어내서 거래에서 경제거래에서 독립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걸 나누냐? 강한 부합의 경우는 예외가 없이 무조건 부합되기 때문에 부합되진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계속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근데 약한 부합은 이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합을 시킬 때 타인의 권한에 의한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을 나눈 거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시험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을 구분한다. 부합이 됐는데 그 결합의 정도 문제다. 그 구체적 의미는 부합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 그러니까 독립한 물건의 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상실했는지. 강한 부합은 상실을 한 거예요. 이게 독립성이 없는 경우예요. 하지만 약한 부합은 독립성이 있어요. 그럼 그 실익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씁니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한에 의한 경우에는 부합되지 아니한다.
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부합, 예의 없이 무조건 부합이 된다. 소유권을 계속 상실한다는 겁니다.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된다. 그래서 표현이 뭡니다? 구성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다. 설사 타인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부동산자에게 기속된다. 이게 약한 부합과의 차이점입니다. 예컨대 건물이 있어요. 갑소유예요. 그런데 을이 임차를 했어요. 을이 이 건물을 통으로 빌려 쓰는데 자기 영업을 위해서 뭔가를 붙였어요. 이 권한이라는 것은 임대차든 지상권든 사용자든 이 부동산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인 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 사용하는 겁니다. 딱 그러면 을의 임차인이 이 건물을 통으로 빌려 쓰는데 자기 영업을 위해서 여기에 뭔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독립성이 없게 된다면 부합이 돼요. 부합이 됐어요. 부합이 되면 이게 누구 거죠? 비록 을이 부속시킨 여기에 이걸 만든 거지만 누구에게 된다? 부동산인 갑의 소유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요게 결합의 정도를 봤을 때 강하게, 즉 이것 자체가 부합이 됨으로써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 독립한 물건을 볼 수 없는 독립한 물건의 객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록 을이 자신의 을의 비용으로 부속시킨 것다, 여기에 만든 것다 하더라도 예외 없이 갑의 것이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부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독립한 물건에서의 객체성을 갖고 있는다면 어떻게 된다? 을이 권한, 임차권에 의해서 부속시킨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누구 거 된다? 부합이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서 배울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온 겁니다. 이런 논리를 거쳐서요. 그리고 강한 부합일 때는 구성 부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성 부분이다 싶으면 강한 부합을 생각하시고 그럼 예외 없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구나. 약한 부합일 때는 몇 표현이면 부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성부분에 대해서 대신에 임차인 같은 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잖아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럼 구성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갑소의 자기가 임대차한 목적물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비나 필요비 상환청을 하는 겁니다. 이 구성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서 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부합일 때는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한, 예컨대 을이 임차권에 기해서 뭘 만든 거예요. 하지만 독립한 거래의 객체성을 갖고 있다면 부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경우에는 누구에게 된다? 갑의 것이 아니라 부합되지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을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독립성이 유지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을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걸 띄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져가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이거 네가 사가지고 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서 부속물 청구권이 바로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건 이거 자기가 떼가겠죠. 임대차 계약 끝나면. 만약에 구성부민 강한 부합이라면 을은 떼갈 수가 없습니다. 예의 없이 이건 갑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대신에 보상을 청구하겠죠. 근데 임대차 계약에는 필요비 유비 상환 청구권이 있죠. 반면에 이게 독립한 거래의 객체성이 되면 을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을은 임대차 끼는 자기 것을 떼갈 수가 있겠죠. 떼가거나 아니면 떼가기 싫어하면 갑에게 이거 사가십시오 하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부합의 의의에 해당하나, 즉 부합에 해당되나 거래상 부합이 됐는데 독립한 권리 객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합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타인의 적법한 권한, 예컨대 임차권이었죠. 권한에 의하여 이를 부속시킨 것. 거래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부속이라는 표현을 시킨 경우예요. 얘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타인의 소유권에 기속이 된다. 여전히 임차인의 소유에 기속된다. 이게 256조 단세 구조입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강한 부합은 부속 부분이 되는 거고요. 거래 독립성을 객체에서 상실했다는 얘기는 물건에 이제 제가 뭐랬습니까? 일물 일권주의 있을 때 하나의 물건에 때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 근데 하나의 물건의 그 일물 일권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야? 이제 특징이 전제가 그 물건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즉 경제 거래에 있어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부합 자체는 그런 계책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개념상.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만 제가 썼습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는 페이지 자습서 195쪽에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서 기억을 할지를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요걸 이 머리에 기억하셔야만이 부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합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반복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